전문 서평가가 되고 싶다면 이 점 하나만은 명심하자. 좋은 글은 좋은 표현이기보다는 좋은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서평 역시 현란한 수사로 쓰는 것이 아니다. 책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자기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그 일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서평의 본질은 바로 사랑과 공공성이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43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김성신 작가님의 책 서평가 되는 법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서평가 30년으로 살아온 김성신 작가님과 이 책을 편집한 사공영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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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일단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신이고요. 올해 4월에 서평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써서 드디어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자격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유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사공영이라고 하고 영광스럽게도 올해 책의 날에 맞춰서 선생님의 서평가 되는 법을 편집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 기억을 다 잊으셨다고요? 네네. 서평가 되는 법 저 너무 잘 읽어서 이렇게 플래그를 열심히 붙이면서 정말요? 읽었습니다. 네, 그 서평이 이제 서평가라는 걸 사전에서 제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어쨌든 등록되어 있는 말이기도 했더라고요. 책의 내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던데, 김성신 작가님의 이 서평가 어떻게 이를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저도 사전에 못지않게 굉장히 지루하게 정의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정의라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결국 책과 독자를 연결해주는 그냥 다리? 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책을 읽었더니 이제 교과서에서 서평하고 독후감하고는 다른 거야. 서평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독후감은 그냥 네 개인적인 감상이야.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나 봐요. 이제 선생님 책 읽다가 그게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서평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느냐, 독후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평이 더 좀 형식적인 부분들에서도 많이 좀 실험되기도 해야 되고. 아주 확정적인 규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좀 영역을 더 확장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어떤 장르에 저는 속해져 있어서 굉장히 늘 쓰면서 정의는 지루하게 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서평가도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어쨌든 책을 읽는 사람이어서 너무 즐거운 직업이 아닌가. 네. 한때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조선시대 때 백면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백수잖아요. 아무 얼굴 하얗게 돼서 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비난의 의미였는데 나는 굉장히 창의적이게도 백면서생을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러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잘난 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요즘엔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네. 이 직업을 30년째 하고 계시다라고 하고요. 영님, 처음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신데, 서평가 되는 법이 지금 독자들에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 책 기획은 서평이 필요하다, 서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 기획은 서평이나 서평가보다는 김성신 서평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에서 출발을 했군요. 네네. 아마 출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책을 마감하고 나면 저희가 릴리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릴리즈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책을 보내야 하냐. 언론사 그 명단과 서평가 명단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도 30년째 김성신이라는 이름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들은 소문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현역 서평가이시면서 서평뿐만 아니라 서평가를 발굴하는 서평가고
서평책 기획을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또 기획자이면서 서평가가 저자로 데뷔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하게 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먼저 선생님을 찾아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책으로 안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활동하는 서평가가 있다는 거를 더 많은 독자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서평가로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서평 한 편을 써서 서평가가 되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서평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서평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이 책의 세상에서 서평가로 어떤 식으로 이 세계를 넓혀 오셨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책을 써달라고 요청드려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유효 출판사 조성훈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연락이 와서 잠깐 봬요. 이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책 내시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에게 내가 꽤 성공했나 봐. 이거 유유해서 나한테 책 쓰자고 그래. 그래서 되게 그날 되게 기억이 좋게.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나셨군요, 두 분이. 네. 만나기 전에 원고를 먼저 받았는데 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저자로 데뷔하는 걸 도운 서평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선생님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독자들이 그리고 서평을 쓰고 계신 서평을 쓰다가 저자가 되신 많은 작가님들이 선생님 책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편집을 하고 편집이 거의 중반부를 넘어섰을 때 선생님을 뵀어요. 늦게 뵈신 거네요. 네. 네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뵌 게 아니라. 네네. 아하, 네. 이제 게으르기도 하고 책을 이제 보통 출판 평론가나 서평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을 많이 펴내는 거를 봤는데 사실 그분들 워낙 좋은 서평들을 이렇게 쭉 담아서 책으로 묶어내기도 하고 예전에는 네.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조금 이유가 있는 것이 저는 저 혼자만의 선언이기는 했지만 출판 평론가 2세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숫자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가 좀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가 얼마나 깊이 읽었나 이런 것들을 좀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 책을 정말 그렇게 잘 읽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2세대 선언을 하면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점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미디어 프렌들리.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이게 어떤 지면이라든지 너무 학술적인 그런 영역에 출판 평론이 갇히는 게 아니라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면을 나와서 마이크 앞에도 앉아야 되고 TV 카메라 앞에도 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특화시켜 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론은 혼자 하는 일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평론가들끼리 손을 잡고 연대를 하면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출판계에. 그래서 우리가 가령 어떤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출판 산업계에 소속돼 있으면 이 산업에 뭔가 기여하는 구체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서평을 쓰다 보니까 저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게 제 파일이 2000년도부터 다 있거든요. 제가 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 분량을 보니까 한 2만 매도 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굉장히 많이 낼 수는 있는 분량인데 내려고 그렇게 뒤져보니까 책 낼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원고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미디어 프렌들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굳이 책으로까지 묶어야 할 만큼의 이제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근데 책 내기를 말 듣고 책 내기를 너무 잘한 것 같기는 해요. 또 다른 차원에서 출판인들하고 교류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들도 있어서요. 네. 그래서 진짜 놀랐던 지점은 선생님의 첫 책이다. 첫 책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첫 책은 아니고 그러면은 두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이긴 한데요. 네네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서평이 아닌 책도 있었고 네네네. 또 두 번째 냈던 책은 공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 저술로 제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펴낸 책으로서는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평가로서의 첫 책.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서평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기획도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서평가분들의 책이라 하면 을에 들어가 있는 그 서평가분의 서평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신기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편집자님의 또 기획에 있었군요. 네. 아이. 그리고 이제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또 너무 유행하고 있고 지난달에 있던 도서전에서도 이제 많은 다양한 어린 독자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앞에 초반에 요즘 독자들의 특징을 이제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가 혼자 하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읽은 책이 자신의 지적, 문화적,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쓰인다.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생각 혹은 관심사, 수준을 가진 이들을 찾아내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변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매우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 계정으로 그렇게 북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 독자분들을 봤을 때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계정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한마디가 너무 꽤 놀라웠는데 책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사람은 안전하거든요 라는 이야기에 책이 일종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진짜 변화된 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독자들을 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이게 네. 책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사람은 안전하거든요. 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친구 이제 이 책의 이름도 제가 적어놨어요. 너무 고마워서 네. 재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이고 지금 현재 이제 재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제가 사인해서 줬더니 부모님한테 가서 이 책에 자기 이름 나온다고 너무 좋은. 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온 가족이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줬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이렇게 번쩍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그 18살의 여성으로서의 한국을 살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중년의 남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그때 들었고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살의 대학생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데이트 한 번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정체인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험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마음 놓고 공공 화장실 한 번을 제대로 가기가 힘든 늘 불안한 그러니까 그 일상 속에 늘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갖고 사는데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의 저자이거나 또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거나 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나 이 사람들은 일정 정도 이렇게 수준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100%짜리는 세상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경험상도 그렇다. 그래서 그 거의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굉장히 복잡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출판계가 지금 뭐 텍스트힙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책 앞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특히 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떤 지표를 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서전 같은 것도 열릴 때도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네. 것에 대한 어떤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도서전에 오는 20대 남성이 정말 없다. 네, 정말 그 여자친구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 이렇게 같이 뒤에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그런 친구들만 있었고 남성 혼자서 이제 책을 보러 다니는 분이 거의 한 10%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도서전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있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풍경이 그래요. 근데 그 출판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만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조금 한정되는 것처럼 이게 인과라 그러죠.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무엇을 결과로 볼 것이냐. 사실 그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텍스트 힙 열풍 때문에
젊은 여성 독자들이 많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판계에서는 젊은 여성 뭐 마케터 또 편집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이제 타깃으로 독자들을 해서. 직접 네. 만났죠.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번 도서전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계의 20대 내지는 30대 초반의 젊은 마케터 분들이 자기 또래의 이 독자들을 네. 끌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켰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쪽을 먼저냐로 이렇게 음. 살짝 뒤집어 보는 과정들 속에서 전혀 다른 측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다른 세대도 그런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 네. 직원이면서 인플루언서인 네네, 거죠. 네. 예를 들면 민우서 민우서 유튜브에 TV. 예. 네. 그리고 저 흐름에 네. 박 과장처럼. 네. 박 과장이나 뭐 파도나 아, 이분들처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거기서 얻어진 성과들을 통해서 가령 20대, 10대 남성들을 위한 가령 출판사의 어떤 마케팅이나 또 콘텐츠가 마케터들의 있구나. 노력, 네. 또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그런 독자들을 또 앞으로 끌고 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팝업 스토어를 즐기는 어떤 기분으로도 또 도서전을 그렇게 축제처럼 정말 즐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텍스트잇과 관련해서 영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책을 만드신 지 꽤 되셨죠? 네네. 그래서 책을 만드는 현장에서 유유가 이제 지금 책을 만드는 데에서 있어서 독자의 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유유에서 염두하는 독자의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할 때마다 폭을 좀 넓히거나 그러니까 변화의 계기가 생기면 변화를 하려고 늘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아무리 김성신 서평가에서 이 책의 기획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서평을 넘어서 서평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마 핵심 독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유에서 만드는 땅콩문고가 생각보다 핵심 독자를 굉장히 상세히 잡는 편이에요. 독자를 세분화해서 네. 아주 작은 집단이라도 그 집단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땅콩문고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 책도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스스로 서평을 써보는 것을 넘어서 조금 자타공인 서평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길을 내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핵심 독자로 처음에는 잡았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만들면서 저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내가 독자가 아니라 서평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거를 책을 만들면서 느껴서 핵심 독자를 처음에는 서평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일반 독자로 잡았다면 책을 만들면서는 동료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책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관념 속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 서평을 써줬으면 좋겠어. 이 책의 서평이 조금 더 메이저급 언론사의 지면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고정관념 속에 갇히고 그게 어쩌면은 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더 다양한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씩 더 얹어주고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서평이 그 책에 더해지는 게 그 책이 이제 나아갈 길을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책이 잘 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고정관념 쪽으로 가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이 이 책을 꼭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만들면서는 그분들을 핵심 독서에 포함시키게 됐죠.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꽤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동료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들으실 편집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에. 네네네. 그런 참고 도서로도 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음, 저는 방송 잘 못해요. 못하는 절대 네. 아니죠. 말을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아, 준비돼 있는. 깜짝 놀랐는데. 네, 그리고 이제 30년이란 시간을 이제 서평가로 지내오는 동안 그 독서 시장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언론 서평 지면의 축소, 그리고 영향력 감소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2007년에 출판사에 입사했을 때에 아직은 그때 영광은 조선일보 탑으로 올라가면 그때 바로 이제 1000부, 2000부 막 증세 막 이런 게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뭐 라디오에서도 주말에 뭐 읽을지 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OTT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서평의 영향력 등에 있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변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싹 다 뭐 그 긴 세월을 놓고 보면 그리고 변한 게 당연한 거고 네.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 보는 부분들은 지금 출판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가 거의 비슷한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정보나 메시지가 이렇게 적당하거나 그게 귀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거꾸로 그냥 쏟아 부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책도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의 책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의제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건데 문제는 이게 뭐 1년에 뭐 한 2, 3천 개 정도 돼야 적당히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7만 개가 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정보가 무화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걸 뭐 왜냐하면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뭐 거짓 정보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평 내지는 서평가들이 주목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메시지가 너무 많아지면 생기는 증상이 메신저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감이 내가 저 사람이 권해주는 책 내지는 저 사람이 권해주는 정보 믿을 수 있는지를 이미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던지는 이야기는 나는 믿을 거야. 이제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이름은 다양하죠. 옛날에 뭐 유튜버라는 이름, 뭐 또 평론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선별해주는 큐레이터들의 역할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뜨는 이유가 또 더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바뀌거나 트렌디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서평가들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평가들이 또 서로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아주 다양하게 결국 이제 자신들의 각자의 신뢰 자산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런 양상으로 많이 변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래서 출판사도 계속해서 이 자신의 만든 책을 이제 대신해서 이야기해줄 사람을 계속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의 양상으로 그래서 가고 이제 아예 있었구나. 출판사가 직접 그런 존재들을 생산해내죠. 키우고 있고. 예. 네, 저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출판 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물론 남의 출판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저러한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기능, 또 서평가로서의 기능 이것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고 대중적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떤 지점이고 네. 이런 노하우들은 이제 같이 공유가 돼서 출판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다 보유하게 되는 뭐 이런 풍경 쪽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 네. 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유유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 양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나오셔야죠. 제가 매니저를 할까 싶어요. 어. 사고방 편집장에 한번 대해서는. 대리를 또.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제 어. 꿈이 그래요. 제 좀 이상한 비유지만 박진영하고 비슷한 전략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티스트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무대만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젊은 아티스트들을 키워야지. 뭐 왜냐하면 프로듀서가 됐을 때 자신의 경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내 역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음. 때문에 사공영 편집장 매니저 꼭 할 겁니다. 제가. 저는 선생님을 뵐 때마다 어.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선생님이 그 박진영 프로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출판 그러니까 책이 오가는 이 자리는 연예계랑은 또 달라서 새로 신인이 등장하는 거를 막 신인이 항상 주목받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저자 이미 인지도를 얻은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서평가로서 이미 영향력이 크시고 인지도가 크신데 이거를 사실 잘 이용하고 더 높게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누시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누구한테 또 나눠줄까 이걸 계속 찾으시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일에 대한 욕심, 뭐 아니면 영향력에 대한 욕심,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그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큰 쪽의 욕심을 내는 거죠, 저도. 네, 네. 예, 뭐, 그리고 또 시너지를 또 얻어 가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연장하는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네. 박진영의 어떤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당장 이 자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저 혼자만 나왔으면 이거 네. 재미없어 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공영 편집장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또 시너지가 나고. 네, 이건 몇 배로 더 재밌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게 효과인 거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독자 리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평이란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다. 감히 도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글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식당에 다녀오거나 음식 배달 후기를 쓰는 것과 다른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너무 쉽게 배달 후기는 바로바로 달고 있으면서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그 책에 대해서 풀어놓는 일 이게 정말 하나의 어떤 거대한 벽을 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내가 읽었다를 정말 드러내는 것부터 그 사람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 되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올리는 것과 쓰는 것 등이 다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야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하나의 인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비해 이제 마라탕 먹을 때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매우 스트레스의 상황에 휩싸여 있는 자극을 좋아하는 도파민 추구형이군요 라는 어떤 판단은 하지 않는데 책은 정말 특수한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지나치게 특수한 상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제가 실제로 그런 실험도 해봐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 시간에 들고 있었던 책을 일부러 바닥에다가 던져봐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지? 이제 왜 이런 분위기가 됐지?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도 책은 여전히 뭔가 약간 샤먼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 대한 이렇게 뭐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귀한 무엇이었잖아요. 어떤 종교적 대상이기도 했죠. 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책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책을 굳이 가서 밟고 가지는 않아요. 왠지 밟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뭔가 그러네요. 그런 기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습성들도 사실은 같이 따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책을 한번 손에 들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 뭐 그런 생각들. 그렇지 않으면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근데 저는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빨리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못 준다라면 빨리 덮어버릴수록 그러고 나서 그 남는 시간에 다른 책
그 새롭게 읽은 책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독서의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글자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책을 계속 끝까지 앉아서 읽고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책에 대한 경배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저처럼 한 번쯤은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기는 할 텐데 제가 늘 노력해 왔던 건 서평을 아무나 써도 된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심지어는 당신이 책을 사랑한다라면 그리고 당신이 읽었었던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서는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너 인생도 망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너한테 권해라는 경우에는 거의 뭐 사이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좀 놀이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공부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계속 고통을 수반하는 일을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책 읽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책을 통해서 나한테 만들어지는 어떤 지성을 또 즐기는 것도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운 일일 수 있고 책 갖고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좀 이렇게 돼야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않나? 너무 네. 모험생적인 세계 속에 책이 갇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뭐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했던 장난들 중에서 제일 그나마 고급한 것들만 책에다가 써놨고요. 더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네, 서평을 더 이상한 방식으로 네. 한번 실험해보자. 그 여기 보면 독후화라는 네, 것도 제가 아이디어 그리는 거, 냈거든요. 네. 뭐 책을 꼭 뭐 글로 서평을 써야 되나? 그냥 아티스트 같으면 책 읽은 소감을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버리는 거. 그러면 그걸 독후화라고 부르면 되잖아. 뭐 요즘에 제가 또 그 편성준 선생님하고 농담하다가 왜 독중감이나 독전감은 왜 없냐고. 네. 책 읽기 전에 난 이 네. 책을 어떻게 해서 골랐다. 기대가 된다. 여기까지 쓰는 네. 뭐 글을 해서 그건 독점감이라고 만들자. 뭐 중간쯤 읽다가 아직까지 좀 실망스러운데 뭐가 더 나오는지 보자. 네.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독중감도 만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뭐 좀 책 읽는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부터가 좀 갖고 노는 재밌게 노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좀 편안하게 친구처럼 여기지 않을까? 네. 그 책에 대한 엄숙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얘기 들으면서 많은 또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렇게 책이라는 거를 좀 뭐랄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벽이 사실은 우리의 독자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고 네. 그걸 더 널리 퍼져나가게끔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책을 찍기도 합니다. 저는. 네. 확 찍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 저 스스로는 이제 남기는 거죠. 그걸 기억에. 아. 네. 이런 책은 정말 나쁜 책이야. 이렇게. 나쁜 책일 때 찢으시는구나. 네. 뭐 나쁠 때 찍은 책도 있습니다. 오. 세상을 이건 해롭게 만드는 책이야. 뭐 굉장한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버리기만 해봤지 찢지는 못했는데 한번 또 실천을. 확실히 이게 그 주술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요. 책은 확실히 확 찢을 때 그거 기분이 남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자는 줄어드는데 서평 독자는 는다라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아지는 정보들 틈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제 가치를 가늠하고 선별하는 일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평가 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통하는데 이건 또 정말 책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정말 어떤 일이 우리가 필요한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꿰뚫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말 훨씬 일이 많아지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30대 초반에 출판평론가 뭐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가지고 한 10년? 그래서 이제 한 40대 정도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 말고도 서평가들 막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예상이 다 틀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 50대인데 인생에서 제일 바쁜 스케줄을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종의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시대가 큐레이터들을 자꾸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서평 쓰는 일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기 네.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5번 6번 이제 그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직업적 정체성을 이제 그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관심 있어진 그 분야를 그 좋아하는 분야를 잘하는 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제공하는 게 일단 독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의 서평을 쭉 쌓아놓게 되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대중적으로 또 그거를 보여줄 수 있죠. 네. 나는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새롭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 소위 요즘에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덕질을 책으로 하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말하자면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이 독서가 굉장히 유용하죠. 벌써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많고요. 네.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방법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래서 출판 산업이 뭐 저는 문명이 끝나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심되는 말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이어서 사실은 제가 뒤에 써놓은 얘기 중에 책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서평은 이제 집필 이전의 단계에서 전문가로서의 브랜딩 전략을 펼치는 데 매우 유용한 형식이다. 특정 분야의 책을 모아 소개하면 전문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된 이제 정말 프로듀서로서 이제 데뷔시킨 서평가분들의 이야기가 쭉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탈북한 소설가 김주성님은 서평을 쓰고 모아서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를 출간하고 탈북 지식인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얻고 이후 방송과 언론의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마케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전문 영역을 따라 서평을 포스팅하다가 책을 내고 활동하는 분들이 젊은 90년대생 마케터 분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등 젊은 대표들도 이제 서평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주목을 끄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책이라는 거는 쓰는 것도 브랜딩이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훌륭한 브랜딩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전략을 작가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저는 그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매력적이면 그럼 당신 직업이 뭐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그게 진짜 매니지먼트인 거죠. 그래서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뭐 어떤 지적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매력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책을 읽는 방식을 어떻게 결합시켰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의 자산이 가장 폭발할까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인 거고요. 뭐 책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겁니다. 이제 탈북 지식인 이제 그 이야기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있어서 그냥 이제 KBS의 한민족 방송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북 방송이거든요. 네. 이제 KBS에는 일반인들이 잘 안 듣는 방송들이 있어요. 이게 전쟁 나면 전 세계 초단파로 이제 발신해야 되는 방송도 있고, 평상시에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그 탈북하신 분들도 같은 출연자니까. 늘 스튜디오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네. 아무리 친한 친구도 1년에 52번 안 만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친해지죠.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려온 지 한 10년 됐고 뭐 이제 탈북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당신 북한에서 소설가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맨날 모란봉 클럽 같은 데서 나와서 그냥 이미지나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소설가였고 지식인이었으면 여기서도 그 위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럼 당신 이제부터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써라. 서평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과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세이를 쓰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책을 뭐 그런 글을 써? 뭐 내가 읽어줘야 돼? 뭐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진입 장벽이 맞아요. 있다면 네. 서평은 그냥 그 책 읽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 책이 궁금하면 당신은 어떻게 썼는지 어쨌든 책이 궁금하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쓰는 글이라서 당신이 뭐 때문에 그걸 썼느냐라고 아무도 자격을 묻지 않죠. 그게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탈북인이 남한에 와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읽은 책. 꼭 무슨 책을 봤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어차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그분한테 제가 신문에 연재할 수 있는 연재처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문사 문화부에 가서 탈북인이 남한에서 책 읽으면서 정착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겠는데? 이렇게 바로 지면 그리고 그렇게 지면 확보하고 이분한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문장력 자체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문법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초반에는 책을 제가 선택을 해드렸어요. 아, 네. 읽으시는 책에 대한 일종의 프로듀싱을 제가 한 거죠. 이 네. 책을 읽었다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책을 아마 바로 그 책, 그러니까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이거 어크로스 책인데 그 목차를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태일 평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유시민 선생의 책이 나오고요. 근데 왜 그것만 갖고서도 재밌잖아요. 아 탈북인이 전태일 평전을 읽었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늘 탈북인 분들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점도 있고 대단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우리는 앉아서 뭐 좋은 집에 사니까 좋지, 뭐 좋은 차 타니까 좋지, 뭐 고작 이거를 지금 40년, 50년째 묻고 앉아 있거든요. 너무 지겹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인들도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실제로 전태일 평전을 좀 읽어보고 서평을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남한에 온 지 10년인데 남한에 왔을 때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뭐 이들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처음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태일 평전을 읽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왔는지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서평에 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와서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회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네. 조선일보 전면, 한겨레 신문 전면 양쪽으로 다 신문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됐고 또 그 김주성 씨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이제 탈북인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늘 심사를 받으러 다니던 입장에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이후부터는 심사를 하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인 사회에서의 어떤 위상도 좀 달라지고 뭐 이런 과정들 지금 좀 사실 근데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큰 병이 걸리셔서 지금 조금 이제 그 활동이 좀 중단되시기는 했는데 뭐 저는 쾌유하시면 이제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정말 서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가 읽은 책을 통해서 그 읽은 책 내가 무슨 책을 읽었어 이 분야에 대한 책을 그리고 그 책을 이런 정도의 깊이로 읽었어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면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사회적 위상이라는 것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전문가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직업을 좀 세상에 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문성을 좀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또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 독서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인지도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 서평, 그리고 그 SNS 서평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한 사람의 어떤 자산으로서 준비가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 드리고요. 그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서평가로 활동해 오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데뷔시키고 이러면서 다양한 서평 형식, 아까 잠깐 독후화도 이야기했지만 북토카톡, 쇼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안하고 실험해 오신 이야기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서평이 왜 실험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서평이라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독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책에 판매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서평이 늘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만 쓰는 방식으로는 자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독자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 독자들을 재밌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뭐 이건 제가 서평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계속 앞으로도 더 실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서평이라고 하면은 뭔가 또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늘 숙제로 내야 했던 독후감 쓰기 예. 네 그것의 일이긴 한데 또 지금은 이제 그게 숙제가 아니라 내가 재밌게 읽은 거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또 꼭 글로만이 아니라 정말 쇼츠로 나와서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또 감상을 나누고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서평을 이제 독자분들이 많이 읽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 오셨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주력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들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네. 네. 그게 가장 그 효과가 있더라. 네, 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면요.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장원영 씨 같은 경우가 최고의 서평가인 거죠. 요즘에 놓고 맞죠. 보면. 네.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또 박정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네.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의외의 것들, 뭐 네. 이런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저도 늘 이렇게 어린 아이돌 친구들이 책을 막 추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기특한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제 꿈이 있다라면 제가 이렇게 발굴한 그런 젊고 매력적인 서평가가 지금의 장원영 씨 같은 대중적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그러려면 협력해야 되잖아요. 네. 예, 계속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고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집중되고 이렇게 출판 산업도 출판 산업 자체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가보는 것 그게 제 사실 꿈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선생님께서 서평을 책놀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약간 이 책 만들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평을 책놀이 일종으로 말씀을 하시는 서평가는 사실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주로 딱 1학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너네들은 다 고통 중독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깜짝 놀래요. 뭐가 중독돼 있어요. 너네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언제 잠들었어 매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졸려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갔을 때 잠들었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이전에 잤으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생활을 너네들은 지금 너네들 인생 18년의 인생 동안에 거의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중독 안 됐을 리가 없고 근데 그 방식대로 그 방식이 틀리지 않아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특히 그런 사람들이 출판계에 많아. 모험생 출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구조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늘 자기 탓을 하죠. 모험생들은 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그 좀 고통에서부터 좀 놓여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그 즐거움에 대한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안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출판이나 책을 만드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너무 고통을 이기는 뭐 어떤 그런 극기의 어떤 도구로만 쓰지 말고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 되면 훨씬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순간에 저는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이게 그냥 놀이가 돼야지만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사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평생 고통만 느끼다 가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니까 훨씬 생산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독자들에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그런 협업도 계속해서 늘려가시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영님은 혹시
어떻게 책 만드는 일을 놀이 삼아 잘하고 계신가요? 이 양반 그래요. 이 양반 그래. 내가 일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분이 왜 유명한 편집자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전혀. 네. 이게 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가 하면서 저는 출근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출근형 인간이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라서 생각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 바꿔 타는 것처럼. 네네네. 이 비평가의 이제 이 습성이기도 한데 뭐든지 비평하려고 네. 그러잖아요. 사공룡 편집자님하고 일을 해보니까 되게 네.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도 뭐 출판인이니까 아는데 사실 그 저자를 좀 객관적 거리를 가지는 게 일하기는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장단점을 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 거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확 발견한 다음에는 확 끌어안아 버려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충분하게 섞이고 교감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자신만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까지 다 끌어내는. 끌어내고 오.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만나고 새로운 저자를 만나면 또 그런 그렇게 방식으로 하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방식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예, 사실 좀 냉랭하게 그냥 늘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가면 훨씬 편할 텐데 야 저렇게 힘든 방식을 택한다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진짜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편집자 비평도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까 싶어요. 아, 네. 아니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책들 중에 나쁜 원고가 많지 않고 사실 여기서 이 부분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단점입니다 하는 거는 저자랑 편집자랑 주고받는 교정지 위에서 하면 되지 이거를 일하는 과정에서 막 대화로 주고받고 이거를 막 사무실에서 스몰 토크로 주고받고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찾아낼수록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그 단점은 교정지위에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책이 더 널리 읽히고 책에도 좋고 저자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냥 하는 옆에 있으니까 하는 칭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판 편집에 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신념의 전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 무대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 무대 위에서 말로 나는 지금부터 하늘을 나는 연기를 할 겁니다라고 뛰지 않거든요. 근데 발레리노가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신념을 자기가 가지고 무대 위에서 뛰면 관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저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신념의 전이거든요. 일종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해. 그냥 뭐 높이 좀 띄워주면 얘네들이 나를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해주지 않겠어? 라는 정도의 약한 신념을 갖고 뛰면 뭐 저래. 내지는 그냥 발리노가 그냥 높게 뛰고 있군.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감동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신념이 나가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공룡 편집장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저자의 좋은 면이라든지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냥 먼저 사랑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신념으로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전이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제발 책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되게 잘 보기 힘든 유형이고 되게 흥미롭고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행운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제 책을 잡았다라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놀리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 옆에서 죽고 있군요. 몸둘 바를 몰라서 죽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지금껏 얘기해왔지만 어쨌든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서평가가 되는 거 어때요? 라고 하시지 않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보이셨을까?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네. 예. 근데 뭐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면 장점이 보이는 거고 그 장점은 그 사람의 인간적 매력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늘 존중한다 그럴까? 이제 그분의 인생에 스스로 내가 투영해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방향성이 있고 뭐 또 어떤 야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꿈을 좀 더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주로 접근을 그렇게 네. 하고요. 네. 그 예시 중에 김윤정님 네. 님이 네.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열심히 배우고 몇 년째 이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분을 보면서 아 이제는 쓸 때도 됐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작가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네. 역할을 또 이야기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참 재밌는 게 네. 사실 저 책에 등장하는 분들 중에서 김윤정 선생이 가장 제가 작정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기획이었거든요. 아, 기획조차도 아닌. 네. 그러니까 제가 화나서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어.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7년 전에 만났을 때 너무 해맑게 막 뭐 저 지금 저 경력이 단절됐고 옛날에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저는 글 쓰는 게 평생 소원이었고 그래서 지금 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멋져요. 이게 이제 7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다시 7년 만에 다시 이제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글 쓰는 게 무슨 소림사 무술도 아니고 그걸 막 7년씩 뭐 글만 배우고 있으면 뭐해요? 어디다가 글을 배웠으면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서평을 쓰세요. 네, 서평을 쓰시면 서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가장 네. 낮잖아요. 제가 지면을 만들어 드릴 테니 당신 그냥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 보고 뭘 쓰라 그러지? 그래서 그냥 아예 경력이 단절된 거 그 자체를 컨셉으로 잡자. 그랬더니 뭐 그분이 너무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책이 너무 좋아요. 그냥 무대뽀로 막 그냥 제가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도 무대뽀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가장 또 눈에 띄고 본인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뭐 최근에는 김윤정의 북쇼 이런 걸 또 따로 네. 만들어서 네. 서평가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그런 북 콘서트 내지는 북 그 토크쇼, 그러니까 북 토크쇼 자체를 그 브랜딩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의 무슨 오프라쇼 네, 뭐 네, 이런 그런 것처럼. 것처럼, 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첫 회에 이제 게스트가 돼서 네.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기도 오. 하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잔소리도 해요. 그때는 막 전화해서 막.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정겨워요. 어떨 때는 선생님 그 발표하신 그 이제 글 지면에 발표한 글을 놓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건 너무 문장이 형편없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요. 아주 편안하게. 네, 이따위로 계속 쓸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근데 그만큼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곡해하지도 않고 본인을 너무 이렇게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위에서 서로 믿으면서 네. 하니까 저는 김윤정 선생이 앞으로 서평가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10배 이상 해낼 것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죠. 네. 네. 이게 마치 저자 발굴하는 거와 같은 그런 기획이고 그런 만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7년을 글을 그렇게 써오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 다 되신 거잖아요, 이미. 네, 그런 잠재력을 또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책 안에서 가장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비평연대의 등장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비평과 비평가끼리 이제 평론가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 비평연대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되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작정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몇 년 지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저 출판사 쪽에 취업하고 싶은데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적극적으로 도와서 막 사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요즘에는 되게 힘들어졌는데요. 이거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근데 한 20년 전에는 생각보다 좀 쉬웠어요. 추천해주면 그냥 바로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취업을 시켜주고 나면 연락을 좀 끊었어요. 한 1, 2년 동안은 이제 본인도 혼자 성장해야 되고 그 대표님 입장에서도 자기 직원 통해 가지고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가 밖에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제 제자가 아무래도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연락을 네. 끊어버리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이제 90년대 중반생들이 이제 똑같이 계속 취업을 시켜주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대학 때까지는 정말 다른 동급생들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해서 훨씬 더 책도 많이 읽고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라 출판 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취업을 시켜줬는데 이제 출판사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출판사마다 좀 다르기는 해도 뭐 하여튼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뭐 권위자 뭐 아니면 교수님이나 뭐 학식을 갖춘 뭐 스승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오히려 성장하는 면도 있지만 눌리는 면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좀 서번트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자질이 좋았던 친구인데 출판사 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냥 기능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친구들의 어린 시절을 제가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좀 싫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나도 출판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나는 우여곡절 끝에 그냥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 이 나이에도 뭐 어디 가면 보통은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그럼 내가 걸어왔었던 이 기회를 좀 젊은 친구들한테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이 친구들한테 부캐를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직업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회사를 나오라 그럴 수는 없고 네. 그 직업으로서는 출판인으로 살면서 부캐로는 평론가 역할을 하면 그 부캐가 자존감을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이도 먹고 영향력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국장님이나 뭐 이런 정도의 급수에 되는 사람들한테 지면 내놔 이런 명분으로 이런 젊은 비평가들을 키울 거야. 그렇게 훌륭한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네. 주선을 해서 네. 이제 20대들이 이제 서평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막 되게 잘 찍으라고 그러고요. 제가 아는 사진 작가분들 막 붙여서 네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그 매력적인 측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3, 4년 동안은 한 4명 정도의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점차 더 붙고 같이 활동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지금 벌써 23명인데 지금 한 3분 정도가 지금 요번 달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뭐 그냥 약간 삐끼처럼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 이러고서는 소개하면 이제 거기 리더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안내해주기 위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친구들도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안 된다 그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받아주는데 왜냐하면 복잡하진 않지만 강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경쟁하지 말 것. 그러니까 너무 경쟁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90년대 산들은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데 비해서 막상 입사를 하면 실수하지 않는 데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경쟁 구조에서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박살나는 이제 이게 늘 이제 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수 안 하는 데다가 에너지 자원을 그렇게 많이 쓰면 일을 배우고 뭔가 경험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같은 편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거나 이렇게 해도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훨씬 발전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에서는 최소한 경쟁하지 않는 거기에 관한 기회는 우리가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이제 만들어 볼게. 그래서 지금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명이 넘어가니까 비평연대 가디언스라고 네. 예, 소위 이제 좀 잘 나가는 예, 분들을 제가 네. 이렇게 쭉 붙였어요. 그래갖고 이 젊은 비평가들을 같이 육성한다라는 알리바이를 우리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분들이 네. 뒤에 서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런 분들이 서 있으면 이 젊은 친구들도 어디 갔든 좀 든든하게 맞아요. 좀 자신 있게 네. 인생 살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든든한 선배들이 또 뒷받쳐주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은 모임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임은 없어요. 온라인에 모여 있는 어떤 완전히 다 자발적이고 뭐 네. 이렇게 그 뭐랄까 강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송년회 때 모여서 그냥 술 네. 마시고 가끔 요즘에 번개하면 어차피 다는 못 모여요.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많아졌으니까 네. 네. 그 작년 11월 달에 그때 18명이었었는데 가디언스하고 다 합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거의 규모가 30명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년회 때 봅시다 이랬는데 야 30명이 모이면은 그 회식 비용만 한 10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가디언스끼리 뭐 돈 도십만 원씩 내서 만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알리바이를 나누자라고 출판사 대표님들한테 친한 분들한테 막 쫙 이렇게 돌렸어요. 네. 그래서 송년회 겸 후원의 밤 이런 형식으로 했더니 후원해 주시고 오시겠다라는 분이 거의 17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갖고 어떡하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원남동에 있는 원남 교당 예, 그 큰 한 200분 300명 들어가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송년회를 했어요. 와. 뭐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갖고 하룻밤 사이에 네. 와 1,000만 원도 넘게 후원을 와. 해주시고요. 그 출판계 돈 안 쓰시는 거 알죠? 그니까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구나 진짜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분들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돈 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제 네. 예,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이 자리 빌려서 또 제가 감사함을 전합니다. 와, 이렇게 또 즐거운 어떤 영역으로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자락인데 오프닝에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그 서평가에겐 공공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소개하는 서평가의 책임이 공공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책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통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책에서 쓸 때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주목받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워낙 이제 책이나 서평을 가지고서는 재밌게 노는 것들을 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선정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네. 예, 이렇게 헐벗은 뭐 이런 거를 에다가 책을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네. 많잖아요. 맞아요. 인스타에 네. 보면 그래서 꼭 그런 것까지 장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책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는 의미가 딱 절반이라면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 합의 때문에 세금 감면받고 그 대신 우리는 공공도서관에 넣어서 누구든 그거를 다 볼 수 있게끔 네. 해주는 또 방송 같은 데서 책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뭐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죠. 그래서 그런 공공재적인 요소가 책이라는 거 안에는 원래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이 공공성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좀 의식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서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좀 기여하는 네. 거고 또 그 기여하는 기분도 그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이제 거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공공성을 아주 엄격하게 내가 딱 규정을 해서 뭐 어느 선을 넘으면 그건 공공성이 아니니 너를 서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네. 재밌게 노시되 이거는 좀 공공의 영역이야. 다른 사람들도 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맞아요. 네.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좀 바탕에 깔아 주시는 거
저는 그게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네라고 느껴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은 정말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소개해야지 이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책을 선정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공공성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위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장착이 되는 거라서 그 책 서평은 그냥 그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 어쨌거나 서평을 쓸 때 이 책을 비추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쨌든 좋은 걸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이제 처음에 출발의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공성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 요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평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 그러니까 비판하는 서평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아일랜드 보물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 여기에 근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쪽도 있다라면 이거는 아니야라고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영역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책임과 이제 이런 것들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빛나는 역할을 하는 서평가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우리 팟캐스트는 출판인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출판인 분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깨가 막중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제가 힘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뭔가 받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서평가 되는 법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홍보 타임 한번. 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함께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평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만들면서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비평연대 분들이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서평을 써서 연대 쇼평으로 책을 다뤄주신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 엄청난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권위 있는 서평가가 쓴 서평은 그 책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더 얹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평연대 선생님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가령 5분이 같은 책을 읽고 뭐 5매 이내의 짧은 서평을 다 같이 썼다. 이렇게 하니까 독서 모임에 가지 않고도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책에 대한 감상을 접할 수 있어서 선물이고 저자 입장에서는 젊은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한 지면 안에서 저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자한테도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향하는 길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서평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확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은 비평연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비평연대 밖에서 책을 읽는 독자들도 서평과 서평 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평에 관심을 가지고 서평가가 되는 시도를 한 번쯤 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눈 서평가와 일반 독자의 문턱 그다음에 독자와 비독자를 가르는 문턱을 달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경험한 이런 생각의 변화를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독자들한테 이 책이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책은 이번 주에 중세할 거예요. 아, 인쇄 받는다. 더 많이 팔려야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매력을 가장 못 느낄 대상들이 아마 전 대학생들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죠. 예,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의 정서를 잘 알까? 사실 뭐 잘 몰라요. 면에서는. 하지만 오히려 저하고 가장 거리가 먼 쪽에 있는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좀 그들에게까지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책을 읽고 맞아요. 네. 서평을 쓰고 하는 이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방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책 안에다 잔뜩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네.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걸 대학생들이 읽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뭔가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부분들, 뭐 또는 자신의 진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 정해진 그 진로를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는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하는 일을 가지고 일단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엔 자신의 직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될 텐데, 그러한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네. 저는 20살 그 안팎의 젊은이들이 음. 제 책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정말 무수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책을 읽은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서평을 쓸 자격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즐겁게 그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혹은 또 재미있으니까 또 거기서 확대되어서 그 독서를 이어가다 보면은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1시간 반이 훌쩍 그냥 후루룩 지나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너무 다 즐거웠다. 때우나 막 되게 걱정했었는데 말이 네. 너무 많죠. 아니요. 저 땀이 계속 나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두둠씨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뜻깊었던 올해 상반기 책을 두둠치 스테이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좀 책에 대한 불필요한 엄습주의는 덜어내줬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 유유출판사 대표님한테서 이게 출간 제안 받았을 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내가 성공했나 봐 이렇게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오늘 집에 가서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두둠치 스테이션 143회 나갔었다 이렇게 이제 성공했나 봐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출판인들 많이 들으신다 그러시니까 더 뜻깊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제 같은 동지로서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제 뭔가 손잡고 네.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판인의 정체성으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책 만들고 또 책을 즐기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서평가 되는 법 또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